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앵커님 정면 한번 보실게요. 이쪽으로 조금만 더. 네, 출발 증시와이드 2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실 어제 우리 증시는 쉬었었고 지금 뭐 다른 학교들도 오늘 내일 모레까지 계속 휴교를 한다고 하는데 메르스 관련한 우려 때문이죠. 어제 우리는 뭐 주말 보냈었는데요.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들어온 뉴스를 보니까요. 교육부 쪽에서 발표를 했는데 병원 내 학생이 메르스 확진자 첫 발생이 되었다고 합니다. 학생이 이렇게 30대 미만의 확진자가 없었었는데 학생의 확진자가 발생이 되면서 오늘 메르스 관련해서는 더 일파만파 사태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주말 동안 미국의 고용이 상당히 좋게 나왔죠. 5월달 신규 고용 28만 명 증가를 나타냈었는데요. 시장이 환호하는 것도 잠시 곧바로 하락하고 말았습니다. 혼조세로 지지부진하게 끝이 났는데 교과서적으로 본다면 고용이 늘어나서 미국의 경기가 좋아지니까 주가도 올라야 맞지만 이렇게 빠르게 미국의 경기가 일부기 침체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9월 달에도 금리를 올릴 수 있겠다 분위기 때문에 미국 증시 크게 못 갔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과는 별도로 달러화는 강세를 보였거든요. 때문에 오늘은 엔저 압박이 더욱더 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점증되는 메르스 우려 그리고 엔저의 압박 국내 증시 이번 주 후반에 있을 금통위의 한가락 기대를 좀 걸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주 후반에 옵션 만기도 금통위에 겹치고 그에 앞서서 중국의 A주 MSCI 편입 여부도 결정이 날 겁니다. 다음 주면 또 6월 미국의 FOMC 회의까지 겹쳐져 있기 때문에 첩첩산중입니다. 둘째 주 시작하기가 무서운데요. 어떤 출발을 보여줄지 궁금합니다. 상대적으로 코스닥의 견조함이 있어서 전문가들은 개별주 매매 정도가 가능한 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오늘 분석에 도움 말씀 주실 텐데요. 샘플러스 예병군 멘토님 그리고 샘플러스 김태환 멘토님 인사부터 나눕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체크 포인트 간단하게 들어보죠. 예 멘토님. 예, 실적 장세로 좀 전환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는 유동성 장세였죠. 그런 부분이 이제 실적 장세로 전환이 되게 되면 유동성 장세에서 많이 올라왔던 바이오주들의 어떤 조정 그리고 사실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실제적으로 실적이 나오는 회사들 그러면서 앞으로 향후 기대감이 부과되는 바로 전자 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전자 쪽에서도 오히려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사물 인터넷 관련주들을 좀 유심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사물 인터넷 중에서도 제일 먼저 수혜가 될 수 있는 통신 관련주들을 먼저 좀 보시는 것이 현명한 전략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제4 이동통신 출범이 쉽지 않을 거다 분석이 있었었는데요. 바닥권에 있는 통신주 좋게 보셨습니다. 김태환 멘토님은요? 네. 이번 주 장세 자체는 다음 주 이제 6월 15일 변동성 장세가 펼쳐지기 한 주 전입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그 미디어 관련주 그리고 또 메르스 관련해서 여타 제약주, 바이오주들 그리고 또 마스크 관련주들과 테마주 같은 종목들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지수와는 좀 별개적으로 종목 장세가 여전히 펼쳐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이번 주는 좀 상당히 좀 변동성을 앞두고 있는 그런 한 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주 시장을 좀 대응을 할 때는 다소 현금화 비중을 좀 적절히 챙겨가면서 여러분들이 좀 매수에 가담하되 공격적 매수 좀 자제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한 주를 맞이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6월 8일 월요일 6월 둘째 주 거래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일본의 속보가 들어와서요. 먼저 전해드리고 시작할까 하는데요. 일본의 1분기 GDP 성장률 확정치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전 분기 대비로는 1% 정도 성장해서요. 전망치 0.7% 성장을 웃돌았고요. 연휴일 기준으로 봤을 때도 최종적으로 확정치를 기준으로 봤을 때 3.9% 성장한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예상치 2.8%를 1%포인트 이상이나 연휴려도 상회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시 돈푼 효과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 일본이고요. 중국도 최근에 270조 돈 푼 이후에 중국 증시가 화답하고 있는데 금통위는 어떤 결과를 보여줄지 상대적으로 더욱더 궁금해집니다. 자, 우리 시장 시가가 이제 막 드러나고 있네요. 양 시장 모두 플러스권으로 출발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오히려 미국의 고용지표랄까 미국 주식 시장이 흔들렸던 것 대비로는 괜찮은 출발이 아닐까 싶습니다. 조금 더 정확한 계좌가 들어보죠. 대멘토님. 예, 일단 양시장 플러스권으로 좀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코스피 쪽보다는 코스닥이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코스피는 바로 지금 또 약세로 전환이 되면서 약보합 수준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2067선, 그러니까 약 0.1포인트 가까이가 빠진 그 선상에서 출발이 되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고요. 코스닥 여전히 좀 추세적으로 강한 모습입니다. 711.20포인트에서 지금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외국인의 수급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점 참고해 보신다면 이 외국인의 수급 역시 마찬가지로 금통위 금리 발표와 더불어서 금리 인하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러면 지금 많이 떨어져 있던 이제 종목군 쪽에서 금리 인하에 관계된 부분들, 그러니까 즉 수출주죠. 수출주 중심의 외국인 수급이 쏠릴 수 있다는 것도 참고를 해보신다면 지금 뭐 크게 염려하실 구간이라기보다는 차분하게 대응하실 수 있는 전략 세울 수 있는 구간이다. 결과적으로는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양시장 플러스권에서 출발하는 듯 했었는데 전에 주신 바대로 코스피는 곧바로 하락 전환이 되었습니다. 코스닥의 견조함이 오늘도 이어집니다. 710선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 아침이네요. 자, 이번에는 업종별 흐름을 좀 들여다보고 싶어요. 사실 오펙의 추가적인 생산은 동결 소식 이후에도 불구하고 유가는 급등을 해서 뉴욕 쪽에서 마감이 되었었는데 오늘 화학 정유주의 모습을 먼저 한번 들여다볼까요? 네네. 일단 그 거래소 시장 자체는 코스닥 시장에 비해서는 약세 출발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일단 거래소 시장에서 화학업종이 0.12% 이제 플러스권 출발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SK케미칼이나 코롱플라스틱, 여타 하나케미칼 이와 같은 종목들이 그나마 지수 자체가 조정권에선 다소 좀 플러스권 출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래소 시장엔 섬유, 의복업종이 3% 이상이나 상승을 보여주면서 제일모직을 위시해서 쌍방울 이와 같은 종목들이 상승을 보이고 있고 유통업종이 0.63%, 의약업종이 0.36%로 대체적으로 거래소 시장 자체는 업종이 좀 전반이 약세의 업종들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와 반대로 코스닥 시장 자체는 출판 매체 복제 업종이 2.6%, 그리고 제약업종이 2.1%로 오늘 또 제약업종들이 강세 출발하면서 코스닥 시장도 거래소 시장과 더불어서 섬유 의복 업종도 1.7%나 오름폭을 보이면서 상승 출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하락 업종 대비 코스닥 업종은 강세 업종들 위시에서 전반적인 업종이 종목별로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섬유의복이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다. 제일모직도 얘기하셨는데 오늘 역시 합병 이슈가 걸려있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동반 급등합니다. 삼성물산은 사실 오늘 리포트가 하나 나왔었는데 8만 원 이상은 사실 오버슈팅이다 얘기가 있었는데요. 8만 400원까지 일단 오늘 아침 찍어주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엘리엇과 관련된 추가적인 뉴스들 더 짚어드리겠고요. 삼성물산, 제일모직 어디까지 더 오를 수 있는지 추가 상승 룸도 전략 측면에서 짚어드리겠습니다. 특징주 코너에서 이들 종목도 소화를 해드릴게요. 자, 수급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코스피가 2060선 초반으로 크게 빠르게 밀리고 있거든요. 외국인 기관 현 시점에서는 일단 양매도네요. 예, 일단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면 결과적으로 지금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 기관 모두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쪽은 늘 장 후반 쪽으로 갈수록 최근 들어 매수세로 전환을 많이 했죠. 그런 점들을 참고해 보신다면 지금 뭐 단기적인 흐름에서의 어떤 작은 매도에 대해서 크게 민감해하실 필요는 없다는 점을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코스닥은 여전히 추세적으로 강한 모습인데 지금 외국인 쪽에서의 수급 그리고 개인들의 수급 그런 측면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 기관은 희한하게도 금일도 지금 보면 코스피, 코스닥 선물 모두 매도 쪽으로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수출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환율이 여전히 좋지 못할 것이라는 부분 때문에 그들은 지금 매도에 나서고 있는 반면에 지금 오히려 외국인들의 수급이 시장을 강하게 좀 버텨주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외국인들 결국은
결국은 선물 쪽에서는 매도 우위를 보이면서 543계약 정도를 매도를 하고 있죠. 결국은 이런 부분들은 해지적인 차원이 강하다. 그러니까 현물에서 그렇게 강한 매수를 연일 해놓고 지금 선물에서 지금 매도를 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해지적 차원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점들을 참고해 보신다면 지금 수급 가격이고는 지금 아직 판단하기는 좀 이르고요. 5장으로 갈수록 지금 개인들이 현 선물 그리고 코스닥 시장가의 이제 매수세가 어떻게 바뀔지 그리고 외국인들의 수급이 어떻게 바뀔지에 대한 부분을 또 조금 더 주목해 보셔야 될 그런 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5장들은 오히려 좀 낙폭을 회복하고 코스닥은 추세적으로 상승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그 점도 꼭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현 시장 수급 한번 얘기를 들어봤는데 수급은 조금 오후장 들어서까지 면밀하게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 같다. 오전장 지금 한 5분 정도 지난 수급으로 말하기는 좀 그런 국면이 있네요. 자, 이번엔 외환시장 분위기 들여다보겠습니다. KB 외환선물로 가서 달러원 어떻게 출발했는지 들어보자고요. 정경팔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의 5월달 신규 고용 28만 명이나 늘어났더라고요. 너무 좋았는데 달러가 강세를 띠면서 N달러가 뉴욕 외환에서 125엔대 보여줬습니다. 오늘 얼마나 급등하면서 달러원 출발했는지요? 네, 오늘 소매 시장은 지난주 금요일 종가 대비 11원 90전이 급등한 1123원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에 상승폭을 다소 줄이면서 시간 현재는 1120원 9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이 급등한 것은 지난 주말에 발표된 미국의 5월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크게 호조를 보인 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이 예상치인 22만 5천 명을 크게 뛰어넘는 28만 명을 기록했고요. 시간당 평균 임금 상승률 또한 지난 2014년 8월 이후 최대치인 2.3%를 기록했습니다. 실업률이 5.4%에서 5.5%로 0.1% 증가했습입니다만 경제활동 참여율이 늘어난 영향으로 평가되면서 부정적으로 해석되지 않았습니다. 유로달러가 1.1048달러까지 하락하는 가운데 달러 N이 125.85엔까지 상승했고요. 달러원 1개월물은 현물 환율로 환산해서 1124원 20전 수준에서 뉴욕 여교외 시장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5월 고용지표가 논란의 여지가 없는 호조를 보였습니다만 6월 금리 인상으로 곧바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거 2004년 6월에 미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던 당시의 상황을 보면 임금 상승률이 3.5%를 전후한 수준을 보이는 가운데 비농업 부분 신규 고용이 작게는 24만 8천 명, 많게는 33만 1천 명 수준의 강력한 고용 호조가 3개월 연속으로 이어진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번에도 역시 5월과 같은 고용 호조가 최소한 2개월 정도는 더 지속이 되면서 강력한 고용 호조가 추세적으로 확인이 될 필요가 있고요. 여기에 임금 상승률까지 상승세를 지속할 경우에 오는 9월에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6월 FOMC에서는 금리는 동결하겠지만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강하게 암시하는 매파적인 성명서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외환시장에서는 이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해 달러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지난 주말 급등분에 대해서 차익을 실현하면서 숨을 고르는 장사가 예상이 됩니다. 유로달러가 1.105달러가 지지선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달러에는 125.70엔이 주요 저항선으로 작용하면서 달러원은 1124원에 저항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달러원은 지난 주말 급등하는 과정에서 주요 저항선이었던 1120원을 상향 돌파했고요. 이 때문에 차익 실현 조정이 진행된 상황에서는 1120원이 지지선 역할을 수행하면서 1120원대에 안착하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독일 국제 수익률의 상승으로 유로달러의 하락세가 다소 더딜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달러원은 향후에도 계속 달러 N의 동향을 추종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달러 N이 다음 저항선인 127엔대에 도달할 경우 달러원은 연중 최고점인 1136원 60전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달러원은 1120원에서 1124원 사이의 거래 범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유로보다는 엔화에 동조화될 가능성 1120원대 오늘 넘어서면 1120원대가 오히려 지지선 역할을 하게 될 거고 향후에 결국 N달러와 동조되면 1136원까지도 올라설 것이다. 달러원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정경팔 팀장님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아볼까 하는데요. 셀트리온이 사실 오늘까지 한 3일 연속 급반등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출발 증시와이드 일부 쪽에서 굉장히 이 종목 괜찮다는 매수 사인도 단기적으로 나온 바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지금 램시마라고 하는 주력 상품에 올 연말 미국 허가 기대감이 또 한 번 셀트리온 주가를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SK케미칼의 주가도 오늘 강세인데 셀트리온 얘기 먼저 들어볼까요? 네. 주가 굉장히 많이 빠졌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97,400원까지 올해 이제 고점을 형성시켜주고 난 이후에 지수 조정과는 좀 별개로 셀트리온이 좀 주가가 좀 많이 밀렸던 것은 사실입니다. 네. 물론 지난주에 또 이슈가 됐던 부분은 이제 정여세 부분에 35억 원의 소송을 승소했다 이런 얘기들도 시장에 좀 미리 좀 반영되었던 그런 모습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바이오시밀러의 램시마가 하반기에 미 FDA 승인을 받아서 네. 이제 또 주력적으로 또 매출이 좀 정대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치가 오늘 시장에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 75,100원을 보이면서 약 3.7% 정도 상승을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잠시 좀 차트를 보시면 설명을 드린다면은 일단 그 셀트리온 주가 자체가 조정 이후에 좀 반등을 주면서 많이 올라왔던 건 사실이지만 일단 현재는 60일 평선의 그 저항을 상당히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아직까지도 지난주 주말 장세에 대비해서 거래량 자체가 아직은 오전장이다 보니까 뭐 강하게 밀어붙이지는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 아무래도 60일 저항선을 돌파해서 8만 원 선에 일단 안착 여부 자체는 오늘 거래량 자체가 좀 증가되는 모습을 좀 보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신규적인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은 8만 원 정도의 안착 여부에 따라서 다시 한번 좀 시장의 관점을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도 단기적으로는 좋아 보이는데 일단 그동안 좀 고점에서 몰렸던 분들 같은 경우는 다소 이번 주에 좀 주가가 오름폭을 보일 때는 이익 실현 내지 다소 좀 리스크를 좀 줄이는 그런 측면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요. 셀트리온은 한 8만 원대 중심으로 갖고 계신 분들 또 신규로 막 진입하신 분들 잘 한번 매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K케미칼은 오늘 왜 강세인가요? 일단 뭐 뉴스가 나왔죠. 신규 사업에 과시화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은 그 고기능성 폴리에틸렌 수지에 따라서 전반적인 실적 자체가 좀 더 성장성이 부각되면서 한 가지 더 플러스 옵션으로 좀 받쳐주는 그런 모습들이 주가에 좀 반등권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다소 좀 아쉬운 것은 이제 거래소 시장 자체가 쿠사 시장에 비해서 오늘 11포인트나 좀 하락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일단 주가의 상승 여력의 탄력은 다소 좀 떨어지지 않겠는가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1차 상승 4월달 그리고 5월달 2차 상승 이후에 6월달에 3차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차트상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뭐 추세 흐름 자체는 아주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한 79,000원 정도의 지지를 받는 그런 측면이라면 SK케미칼 같은 경우는 보유자분들께서는 일단 보유를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해 가셔도 좋겠고요. 중기적 관점에서는 78,000원 정도 선의 가격 이탈이 되지 않는다면 역시 중기적 보유 관점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83,100원의 현재가를 보이고 있는데 일단 이 종목에 대해서 오늘 이슈가 되면서 신규적으로 관심을 좀 가지시는 투자자분들께서는 장중에 높은 가격대의 좀 고점 추격 전략보다는 장중에 좀 보시면 보합권 정도 선에서 저는 좀 출렁거리는 그런 시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 단기적으로 조금 물량을 담아보시는 것은 나빠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SK케미칼하고 셀트리온 분석을 좀 도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약속드린 대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일단 지금 시점으로만 봤을 때는 모 증권사 리포트가 딱 맞아 떨어진 그런 모습입니다. 삼성물산 지금 엘리엇 때문에 뭐 지분 경쟁 가능성이 있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8만 원을 찍고는 지금 급하게 좀 음봉으로 진행되면서 상승폭이 빠르게 반납되는데 이 패턴이 제일모직 쪽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뭐 엘리엇의 의도가 뭐냐, 합병은 무산되기 뭐 어렵다, 여러 가지 지금 주말에도 추가적인 뉴스가 있었잖아요. 뭐 배당을 더 해라, 그죠? 예. 일단 엘리엇이라는 이쪽을 먼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엘리엇 이쪽은 결국은 헤지펀드 회사인데 이 회사가 전통적으로 지금 해외 시장에서 소액 주주들의 편에 서서 소액 주주들을 마치 보호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사실상 이런 지금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의 합병해서 소액 주주들의 가치가 희석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죠. 일단 누가 봐도 이제 삼성물산의 어떤 그 규모라든가 그다음에 시가총액을 봤을 때는 이 제일모직과의 합병에서 그 정도의 수수는 소액 주주들에게 굉장히 불합리하게 비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정보를 입수한 것인지 아니면 이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바로 소액 주주들의 의견을 규합해 낼 수 있다라고 확신을 가졌겠죠. 결과적으로는 이 엘리엇과 소액 주주들이 합친
그런 한 부분과 그다음에 철저한 삼성전자의 어떤 지분 이런 물산하고 제일모직에 가지고 있는 대기업 쪽의 지분 이런 것들이 첨예하게 대립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설명을 드렸지만요. 일단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조정이 들어왔다가도 다시 갈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이 엘리엇이 그냥 들어왔다가 바로 빠져나갈 그런 회사들은 아니다. 전통적으로 보면 이들은 굉장히 중장기적 관점으로 들어와서 소액주주들과 대기업과의 싸움에서 소액주주들을 자기 편으로 돌려세우는 그런 싸움들을 많이 했다는 것을 참고해 보신다면 지금이 만약에 조정이 들어온다면 이것은 매수 기회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오늘 아침에 방송 잘 들으셨던 분들은 단기적으로 매도를 해놓고 지금 또 저점을 주면 매수하시는 그런 전략에 대해서 잘 참고가 되셨다면 지금 제가 봤을 때는요 7만 지금 4천원 부근입니다. 이 부근까지만 떨어져 준다면 충분히 다시 한번 매수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사실은 이게 68,000원대 저항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런데 그 68,000원을 쉽게 뚫고 지금 올라왔다는 것은 결국은 엘리엇이라는 또 다른 변수였죠. 그런 점들을 참고해 보신다면 차라리 조정 시 매수 전략을 잡아가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제일기획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일모직이죠. 죄송합니다. 제일모직은요 역시 이런 합병에 대한 반대의 우려가 오히려 이 회사에 저는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빠르게 상승폭을 반납을 하긴 했습니다만 삼성물산의 입장에서 본다면 오히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수순에서 본다면 이 엘리엇이 반대하고 나선다면 이 제일모직으로서는 오히려 피해가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제일모직은 조금 차익 실현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제일모직이 합병이 되면 삼성물산으로 이름이 바뀐다고는 합니다만은 제일모직 주주들로 봤을 때는 환영해야 될 일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합병 반대에 대한 강한 헤지펀드 회사가 들어왔다는 거 그거 참고해 보신다면 제일모직은 차익 실현 관점, 삼성물산은 조정 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다는 게 제 결론입니다. 네, 이 모든 거를 만든 게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 지분 7%를 보유하고 나선데요. 그러면 엘리엇이라는 미국계 헤지펀드가 빠르게 차익 실현하고 떠날 가능성은 좀 낮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들은 대다수 지금까지 행보를 보면 네. 결과적으로 소액 주주들과 많이 합쳤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지분 확보한 것 갖고는 이제 어떤 분명히 합병에 대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반대하기가 조금 꺼려지는 지분이죠. 그러니까 네. 그들이 결국은 규합해야 되는 것은 대다수의 소액 투자자들을 규합해서 가지 않겠나. 그렇다면 이것은 중장기적 관점으로 봐야 될 것이다라는 것이 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장기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게 5년, 4년이 아니고요. 결과적으로 1년에서 2년 사이에 벌어질 수 있는 그들이 계속해서 법적 분쟁을 통해서 네. 이 엘리엇이 또 법적 분쟁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소송을 네네. 많이 좋아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참고해 보신다면 충분히 법적 분쟁을 통해서도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이 어떤 법적 인력을 좀 동원하지 않겠나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요. 엘리엇이 이제 만들어낸 삼성물산 제일모직 이 사이에 또 다른 분위기. 일단 삼성물산 쪽에 단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조금 더 좋게 보셨습니다. 제일모직은 좀 피해가 있을 거다. 매매하시는 분들 참고 부탁드립니다. 오늘 일성신약도 삼성물산 지분 들고 있어서 이 바람 같이 격불을 쬐면서 올라갔었는데 같이 좀 음봉으로 진행이 됩니다. 코롱을 한번 볼까요? 아까 SK케미칼을 봐주셨으니까 비슷한 톤에서요. 바이오 사업이 좀 부각된다. 분석 속에 지금 사흘째 신고가, 티슈진사 미국 쪽에 임상 쪽에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 코롱 하면 이쪽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롱의 오늘 상승폭이 점점 커지고 있네요. 그리고 신저가를 찍었던 네이버가 5거래일 만에 반등하고 있습니다. 반등폭은 또 어느 정도인지 코오롱과 네이버 볼까요? 네네. 일단 말씀하신 대로 코오롱 주가 자체가 상당히 좀 가파르게 상승을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네.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시장의 뉴스가 이제 이슈가 됐죠. 실질적으로 이제 바이오 부문 자체의 어떤 그 성장성 자체에 대해서 시장은 좀 좋게 보고 있는 그런 측면.
측면인데 최근 좀 박스권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가 오늘 코오롱 자체가 지수가 조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제약 바이오주들의 상승 흐름과 더불어서 코오롱이 오늘 88,400원까지 주가가 아주 강하게 급등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그동안 좀 지루하게 올라왔던 것은 사실이지만 5월 말부터 한 단계 레벨업되고 난 이후에 오늘 또다시 한 번 더 위로 뽑아버리는 그런 모습인데요. 일단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코오롱 주가에 대해서 지금 이제 과연 매도를 해야 될 것인가 이와 같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을 텐데 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좀 더 추가적인 보유 관점을 유지하셔도 좋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제 최근 박스권에서 물량을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도 이익이 좀 나 있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단기간에 좀 팔고 또 수익을 좀 최소화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익 실현가를 설정해놓고 가시는 게 좋겠는데 81,000원 정도 좀 설정을 해드릴 것 같아요. 81,000원 정도 설정을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이 가격대를 깨지 않는 그런 측면 속에서는 단기적으로 이번 주 주중반 정도까지는 조금 더 추가 상승을 보일 때 여러분들이 물량을 조금 털어내시면서 이익을 실현하시는 그런 전략 자체가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만 이제 신규 매수 관점의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문제인데요. 네네. 이렇게 너무 고점이 또 오를 때 매수하기보다는 저평가된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격 매수보다는 좀 다른 종목군들로 눈을 돌리시는 것이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네요. 네, 코오롱 갖고 계신 분들 수익 극대화 방법은 한 8만 원대 초중반 정도에서 한번 밀리면 정리하시는 쪽으로 얘기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오롱에 이어서요. 아까 한 종목 더 있었죠? 네이버 한번 볼까요? 네이버 좀 말씀드리겠는데 어제 지난주에도 한번 언급을 해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조정 자체가 좀 받으면서 이렇게 좀 많이 떨어졌나 대형주 네이버 생각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좀 과도하게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현재 추세의 흐름 자체가 시장에서 이 종목이 특별한 모멘텀을 주지 않는 이상에서는 단기간에 좀 추세의 회복을 좀 보여주기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좀 반등이 좀 들어왔어요. 현재 1.9% 정도 크지는 않지만 57만 6천 원 정도의 반등을 주면서 과연 네이버가 좀 바닥을 찍었느냐 이와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이 많을 것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제가 보기엔 이 종목 자체는 물론 중장기적 관점, 중기적 관점에서는 최소 6개월 정도 저는 보고 있는데 중장기적 관점에서 본다면은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씩 물량을 모아가는 전략 자체는 나빠 보이진 않는데 다만 이제 여기저기서 종목들이 테마주들이 급등을 하거나 또 이제 종목들이 빨간불을 켜니까 이 종목들에 대해서 과연 갖고 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좀 갖고 가도 괜찮겠는가 이런 의문 좀 많이 갖고 계신데 제가 보기엔 아직 추세 전환이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그런 국민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외바닥이잖아요. 예, 내바닥이고 그래서 여기서 반등을 준다 하더라도 그건 기술적 반등 정도 수준을 놓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기술적 반등 정도 수준 같은 경우는 한 61만 원 정도 이 정도 수준 정도까지는 반등이 있겠지만 제가 보기엔 아직은 물론 이 종목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장기적 관점이 괜찮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회 비용이라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물량을 우리가 좀 사놓고 기다렸다가 다른 종목들의 수익을 볼 수 못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니 네이버 같은 경우는 기술적 반등 정도 수준으로 우리가 오늘 시장에서 놓고 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네이버 갖고 계신 분들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60만 원이 하회되고 나서 오늘 반등해도 여전히 육자를 지금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 한 61만 원 정도의 단기 반등 목표치 제시가 됐습니다. 갖고 계신 분들 일단 물량 조절을 좀 잘 아이디어를 잡아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MDS 테크 한번 보죠. 계속 이른바 맛동산 테크라고 부르시면서 좋게 보셨던 예멘토님이 오늘 함께 하셨는데 또 때마침 엄청 좋은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크게 세게 올랐었죠. 상한가 비슷하게 10% 급등했었다가 약간 눌리는 듯 했는데 오늘 다시 가네요. 네. 첫 번째 이제 올라왔던 게 이 제대로 된 어떤 실적으로 올라온 게 아니고요. 최근에 이제 메르스 관련해서 이 MDS 테크가 이 소프트웨어 쪽으로 굉장히 강한 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열 감지하는 시스템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 MDS 테크가 또 가지고 있는 것이 호황을 이루지 않겠느냐 하면서 바로 그 메르스 관련주로 엮였죠. 근데 오히려 이 MDS 테크 같은 회사는 메르스 관련주로 엮일 회사가 아니고요. 사실은 앞으로의 시장 성장 가능성 그러니까 무인 자동차 시대 그리고 무인 항공기 시대 그 시대의 서막을 여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드론이요. 드론과 관련해서 퍼스텍이라는 회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었는데 결국은 이 무인 항공기 쪽도 결국은 항공용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시장이 먼저 선점을 차지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들을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 오늘 재밌는 기사가 하나 났습니다. 중국 최대의 그 입시 전쟁이죠. 그 입시 전쟁에서
감독관이 드론이었다는 얘기가 네네. 기사에 났었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드론이라든가 그다음에 무인 자동차 이런 시대들은 결국은 이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시장의 성장성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로 지금 강하게 또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꼭 좀 참고하셔서 중장기적 관점을 꼭 보셔야 돼요. 이제 겨우 한번 이제 전고점 영역을 터치를 하면서 올려놨었죠. 그러니까 저항대가 됐던 부분을 이제 막 뚫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태동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태동이 시작이 되고 나면 본격적인 산업의 개화기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점들을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MDS 테크의 최대 주주죠. 바로 한글과 컴퓨터입니다. 이 한글과 컴퓨터 회사 사장님이 늘 새로운 M&A를 하면 새로운 M&A 한 기업 쪽에 집중을 많이 하죠. 네. 예전에 한글과 컴퓨터를 인수하면서도 한글과 컴퓨터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는 점. 그리고 이분이 이혼을 하시고 새로운 새 부인을 맞았어요. 네. 그러니까 새로운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집착한다. 이런 성향적 성격도 좀 참고를 해보신다면 이 MDS 테크 쪽으로 이 한글과 컴퓨터가 좀 많이 집중하지 않겠나. 그렇게 좀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한 24,000원대 정도 사실 3월달 고점인데요. 다시 한번 조정을 보인다면 사도 좋을지 아니면 현재가 매수도 괜찮을지? 저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본다면 현재가 매수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리고 굳이 이걸 가지고 단기적 트레이딩을 하실 게 아니라면 네네. 지금 구간에서 접근하셔서 오히려 떨어져주면 고맙다고 추가 매수하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이 고점대를 완전히 올라서는 모습을 보면 그때도 불타기적 추가 매수. 그러니까 이건 추세적으로 강하다라고 생각하셔서 불타기적 추가 매수도 좀 가능한 종목이 아니냐. 장기 성장세로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메르스 관련해서 우려가 현재 커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 현재 움직임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항공주랑 여행주 우리 예비연구 멘토님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영화관에도 안 간다고 하니까 CJCGV는 김태현 멘토님께 잠시 후에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항공 여행주 한번 살펴주시죠. 예, 일단 항공주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메르스 공포에 대한 확산이죠. 결국은 네. 이런 것들이 지금 국제 유가가 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오페크가 감산한다 이런 얘기 그러면서도 사실 국제 유가는 조금 오르긴 올랐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국제 유가가 굉장히 낮은 측면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항공주가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다. 이런 것은 결국은 메르스에 대한 공포가 과매도 구간을 만들어내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직은 메르스가 진정되는 게 아니고 확산되는 국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전히 보셔야 될 단계는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저번에도 항공주에 대해서 제가 아침 신문 읽어준 남자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오페크가 회의를 하면서 어느 정도 셰일류에 대한 목을 졸랐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들이 감산 조치는 하지 않겠지만 국제유가는 반등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항공주 매도 의견에 대해서 얘기를 분명히 드렸습니다. 제가 분명히 작년 11월 달까지만 해도 항공주 지금부터 좋을 것이라는 얘기를 계속 드렸었는데요. 그 이후로 아시아나 항공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면서 거의 100% 가까이가 올라왔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제가 2월 달, 3월 달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거의 4월 달쯤에는 이제 국제유가의 반등이 보이니까 매도를 하시라는 얘기도 분명히 전해드렸습니다. 그 점 참고해 보신다면 좋겠고요. 지금 그냥 많이 빠졌으니까 다시 들어가도 되지 않겠느냐에 대한 질문에서는요.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일단은 메르스가 진정이 되면 그때는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메르스가 지금 아직 확산 국면에 있다면 굳이 이것을 그 공포가 나올 때마다 떨어질 수 있는 종목이라면 지금은 그 공포로 인해서 과매도가 계속 나올 수도 있다. 이 시점을 좀 이런 점들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행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네. 하나투어나 모두투어를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지금 메르스의 영향이 확연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모두투어 역시 마찬가지죠. 지금 모든 화장품 관련주라든가 모든 것들이 이 메르스의 영향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점. 그래서 지금 그러면 여기서 추가 경정 예산이 편성이 되면 오히려 다시 메르스의 공포가 줄어들 그게 아니에요. 지금 정부에서도 이 추가 경정 예산을 뒤로 미루더라도
결국은 이 메르스부터 잡아야 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정 국면에서 돌아설 때 여러분 들어가시면 되고요. 네. 아직은 확산 국면 때는 여러분들 전혀 접근하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엔 CGV 한번 보죠. 장 초반에 5% 넘게 급락했었다가 현재도 낙폭을 좀 줄인 것이 마이너스 4.66%, 10만 원이 지금 깨진 시점인데 사실 CGV가 5월 초 중반까지 굉장히 좋았었다가 그 뒤로 전반적으로 좀 주춤했었었는데 이제 메르스까지 겹친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미디어 관련주 같은 경우는 중국 시장의 성장성 때문에 좀 많이 떠올랐던 것은 없잖아 네네. 사실이죠. 일단 CGV 같은 경우도 12만 원 선까지 이제 돌파를 하면서 12만 500원에 고점을 형성시켰던 그런 종목인데 네. 물론 이제 메르스의 여파 아까 에메톰님께서 워낙 자세하게 설명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가족과 영화를 보러 갑니다. 네. 애기들이 이제 초등학생도 있기 때문에 네. 하지만 이제 영화도 이제 보러 가려고 하지만 좀 왠지 좀 주말에 좀 불안감이 없잖아 있더라고요. 네. 그만큼 이제 저도 공포 심리를 느낀다기보다는 다소 좀 모르니까 누가 환자의 감염했던 거 보균을 갖고 있는지 모르니까 네. 영화관에 좀 밀폐된 공간에 가기가 상당히 좀 두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예. 이런 것들도 주가에 영향을 좀 미쳤다라고 또 볼 수 영화 있는데. 보다가 누가 기침하면은 그렇죠. 예. 아무도 이제 단순한 감기인지 메르스인지 네네. 알 수가 없으니까. 물론 이제 오늘 CGV뿐만 아니라 여타 영화 관련주들 뭐 J-콘텐터리라든지 이런 여타 종목들도 동반적인 하락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다만 한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이 CGV 주가에 대해서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그렇게 동요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물량 자체가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로스컷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 드러나지는 않고 있어요. 네. 아까 초반에 말씀하신 대로 98,200원을 보이면서 한 4.6% 정도 하락을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아직은 추세가 여기서 이제 눌림목 조정이라든지 또는 이제 시장 여파에서 좀 조정을 받았다든지 이제 두 가지 측면도 함께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 완전히 끝났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거래량 자체가 너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은 거래량 자체가 출회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소 조금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기술적인 관점에서 보면 한 94,000원 정도 선이 좀 지지가 된다면 다소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 위에 이제 신규적인 관점에서 좀 여기서 조정을 받을 때 좀 매수에 가담해서 좀 수익을 좀 보고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역시 아직 추세 자체적인 흐름 그리고 메르스 여파 자체가 단기간에 조금 끝나기는 어렵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시장 상황을 놓고 보면서 좀 천천히 접근하는 전략 자체가 필요하다.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CGV 저희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인포피아도 한번 보려고요.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 뭐 특별한 이유 없이 하한가를 맞았던 인포피아. 기억나시죠? 3월, 4월 넘어가는 그 마지막 날인가? 동아소시홀딩스하고 M&A가 잘 안 돼서 실망감에 한번 하한가 맞았던 인포피아인데 지난주 금요일날 그 가격대에서 또 한 번 하한가를 맞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중국하고 뭐 제휴 소식 나오긴 했는데요. 인포피아 갖고 계신 분들 참 진짜 답답하실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또 시장을 좀 대응을 하다 보면 돌발적인 악재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좀 빠져버리면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참 실망스럽고 힘이 많이 빠지는 그런 네.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물론 기업의 펀더멘탈적인 측면을 놓고 또는 중장기 투자를 하거나 또는 단기적인 투자하신 분들 뭐 성향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일단 그 갑작스러운 악재 때문에 주가가 좀 빠져버리면 다소 좀 여기서 과연 더 추가적으로 주가가 하락하지 않겠는가라는 그 두려움들이 좀 앞설기는 네. 당연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좀 대량 거래를 수반하면서 주가가 좀 급락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낙폭 가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 정도 수준을 일단 저는 놓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래서 인포피아는 뭐 성장성적인 측면에서는 괜찮은 그런 기업인데 현재로서는 이제 시장 상황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조금 더 조정이 더 깊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5일 이평선 자체가 좀 누워지는 측면까지 그 정도 측면까지는 다소 여기서 바닥에서 좀 막스권을 그리면서 어느 정도 수렴 과정을 좀 거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제 급락을 해서 단기간에 손실을 좀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반등이 들어온다면 한 14,000원 정도 수준까지는 반등이 좀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술적 반등 자체가 네. 좀 수렴 이후에 그래서 현재로서는 좀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여기서 이제 겁을 집어먹고 손절하기보다는 좀 시간을 좀 가지고 대응하는 그런 전략 자체가 좀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 신규 매수 관점 자체는 지금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네, 그래요. 자, 지금 2050선대 후반까지 내려갔었다가 낙폭을 다시금 줄인 코스피는 2060은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 아직까지 안 사는 패턴은 양시장 똑같은 수급으로 양매도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외국인들 선물 조금 많이 파는 그런 느낌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정리를 해보고 전략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증권주가 오늘 업종 상승률 1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삼성증권도 4% 넘게 급등하고 있는데 이 증권주의 반등세를 오늘 개장 전에 이미 점친 분들이 일부에서 꽤나 있었거든요. 증권주의 오늘 반등의 의미를 좀 짚어주시죠. 기술적 반등인 건지요? 예, 뭐 일단은 증권 거래 활성화에 대한 부분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때문에. 예.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금융 인구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 점들이 어떤 증권 시장의 활성화를 지금 가져오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몇 군데 증권사의 확인 해본 결과 실적이 가파르게 지금 돌아서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들의 실적이 지금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는 점, 결국은 거래 활성화겠죠. 거기다가 지금 또 거래 시간까지 한 30분 연장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런 얘기들이 슬슬 나오고 있는 만큼 당연히 이제 반등은 오는 시점이고 실적적인 측면이 담보가 된다. 즉 제가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께 얘기 드렸던 것이 실적 장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주 주말부터 증권주 괜찮으니까 여러분들 들어가셔도 된다는 얘기 계속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드렸던 얘기들이 이제 오늘 반영받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보다는 지난주가 오히려 증권주 자리 때는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들도 참고를 해보신다면 결국은 이 시장에 대한 이런 변동성들이 증권주에게는 오히려 호재다.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고, 정부의 정책까지 맞물린다면 증권주는 이제 다시금 재상승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구간이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술적 반등의 차원이 아니라 실적 장세로서의 전환의 증권주,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게 오히려 현명한 전략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좋습니다. 증권주는 오늘 기술적 반등은 아닌 것 같다. 중장기적으로 실적 장세로 전환되면 증권주 거래도 활성화될 거고 더 좋아질 거다. 증권주 오늘 상승을 쭉 해보셨습니다. 김태환 멘토님부터 전략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주가 일단 시작을 첫 출발했는데 일단 거래시장과 코스닥시장은 좀 상반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다만 제가 지난주부터 말씀드렸지만은 그 거래소 지수의 흐름 자체는 다소 좀 급상승으로 좀 전환되기보다는 종목별의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일단 거래소 지수 자체는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좀 외생 변수나 시장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다소 좀 출렁거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거래소 종목들은 좀 일부는 손절할 수 있는 폭이 되면 손절하는 것도 필요할까요? 괜히 또 손절했다 올라올까봐. 일단 우리 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저점 매수 기회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만 이제 최근 들어서 다소 좀 매수에 가담해서 실적 자체가 좀 뒷받침되지 못하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빠르게 손절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히려 이번 조정 자체가 지수가 만약 거래소가 받는다면 변동성 장세를 앞두고서 오히려 저점 매수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시점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다음 주 변동성 장세를 좀 대비해서 이번 주는 여러분들께서 좀 일부 이익이 나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현금화 비중을 좀 적절히 챙겨가되 다음 주 변동성 장세를 좀 대비해서 어느 정도 공격적 매수보다는 좀 약간의 시장을 관망하는 그런 전략 자체를 좀 함께 세워주시는 것이 다음 주 큰 기회가 온다면 오히려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포착할 수 있겠죠. 네, 때문에 김태현 멘토님 다음 주 시간에 출연하셔서 어떤 힌트 전략을 내려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이 멘토님은요? 예, 일단은 금통위 금리 인하입니다. 이게 가장 큰 이슈죠. 그런 점들 때문에 지금 기관이 빠르게 매도 폭을 좀 줄이고 있고, 선물에서는 강한 매수 쪽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지금 1666계약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금융투자가 1340계약이 들어왔습니다. 자, 이 얘기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하면, 결국은 금융투자는 단기성 흐름이 굉장히 강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금융투자에서 이렇게 들어온다는 것, 결국은 금통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는 부분으로 들어오는 것이고요. 제가 5장 들었으면 늘 괜찮아지, 요새 최근에 흐름이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이 바로 이제 이번 주 있을 금통위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기대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거 꼭 좀 참고해 보신다면 오히려 조금 지금은 실적 장세로서의 전환 쪽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 사물 인터넷 쪽으로 여러분들께서 좀 계속 지속적으로 매수 가담을 해놓으신다면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변동성과 좀 무관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 점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아침에 우리 다른 멘토님께서도 뭐 사물 인터넷 관련해서 코콤 추천하셨었기도 합니다. 두 분과 인사 나누기 이전에 김태환 멘토님이 당장
소장 이번 주 그러니까 내일 모레부터 아주 특별한 코너를 맡으셨다고요. 어떤 코너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를 한 지도 얼마 되진 않았습니다만은 최근 들어서 탑5 종목을 통해서도 좀 11시에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너무 여러분들이 시세에 이제 급변하는 또 테마에 따라붙는 그런 전략보다는 어차피 주식시장에서 좀 오랫동안 여러분들이 안정적인 수익을 걷어낼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의 가치 투자 종목들 많이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부터는 여러분들에게 일단은 여러분들이 과연 가치 투자가 어떤 개념인지 그리고 또 어떤 가치 투자의 종목을 과연 매수를 해야 될 것인지 그래서 중장기적 투자자분들에게 좀 안정적인 수익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코너를 신설을 해서 매주 수요일 아침에 여러분들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스 읽어주는 남자와 우리 김태현 멘토님의 수요 리포트 같은 시간에 방영이 되니까 여러분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예병군 멘토, 샘플러스 김태현 멘토님의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2050선을 찍고 다시 낙폭을 줄여주고 있는 시점, 상대적인 코스닥의 강세는 여전한데요. 증권사들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한 대 모아봤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자, 먼저 최희승 차장님의 의견부터 볼까요? 개별주에 대한 트레이딩은 자신 있는 분들 계속 할 수 있다. 금리 인하 수혜주 보자. 정영훈 과장님께서는요, 이제 금통위 그리고 동시만기 같은 날인 이번 주 목요일에 예정이 되고 있는데 앞두고 눈치 보기 장세가 펼쳐질 거다. 김현겸 팀장님은요, 대내외 악재를 확인하면서 외국인들의 수급을 필수적으로 체크해야 되는 장이다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상현 대리님은 채권금리가 다시 들썩이고 있고 메르스 등의 악재도 겹쳐 있는 상황인데 관망세를 좀 유지했으면 하셨네요. 오늘은 이 가운데 동부증권 용산지점으로 가서 김영겸 팀장 만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한 주 얘기로는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수급도 좀 더 좋고 하니까 트레이딩을 이쪽에서 좀 해보자. 여전히 손이 빠른 분들은 그게 유효한 장이긴 한데 그냥 하나 사면 쭉 보유하고 있는 사실 개인 투자자에게는 어려운 장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도 국내 이벤트도 많이 걸려 있는데 시장에 대한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예,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대내외적 악재가 계속 남아있는 상황이지요. 대외적으로는 그리스의 문제가 아직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고요. 또한 미국에서 지난주 금요일 날 고용 동향이 굉장히 서프라이즈로 나오면서 미국 조기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이런 것 때문에 미국 10년만기 국채금리가 다시 2.4% 이상까지 상승하는 그런 아직 시장이 좀 방향을 잡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지난주 금요일 날 나타났던 그런 모습이었고요. 바로 이제 엔달러 같은 경우는 125엔 중반까지 올라왔죠. 대내적인 악재 요인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메르스 공포가 확산이 되고 있고 또한 다음 주부터는 상하한 폭이 30%로 변동이 있죠. 그러면서 신용을 사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어떻게 보면은 담보 부족 이런 것들이 굉장히 타이트해지면서 이런 쪽에 대한 변동성이 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한 이번 주는 금통위가 열리는데 그 금통위에도 과연 금리 인하에 대한 스탠스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금 장 초반 현재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쪽에 좀 무기중심을 두는 것이 아닌가 그런 조짐을 오늘 증권주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데를 보면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점은 외국인의 수급 체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지금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300억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크진 않지만 25억 정도, 30억 정도의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 장 초반 외국인이 우리 시장에 대해서 매수 관점은 아니다라는 점에서는 일단 긍정적이기보다는 조금 보수적인 관점 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물론 개별주 코스닥 코스피 이런 쪽 주식들을 계속해서 공략은 해야 되지만 지금 다음 주에 30% 상한 폭이 있기 때문에 신용 비율이 높은 종목으로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보유하신 그런 종목들 중에서 신용 비율이 높은 종목들이 있으면 그런 종목들은 사전에 좀 비중을 좀 줄이시는 그런 전략이 또한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여튼 이번 주도 대내외적인 악재 아니면 불확실성이 많이 남아있는 주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항상 외국인 수급을 체크하면서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증권주가 이번 주 목요일에 있을 금통의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에 오늘 오르는 것이다 하셨는데 그러면 조금 더 오를
가능성을 보고 증권주 지금 현재가에서 추가 매수해도 되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금통이 금리 인하되면 시장은 어디까지 반등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도 금통이 금리 인하 쪽에 좀 무게중심을 두고 싶은데요. 그 이유는 이미 수출주가 최근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5월달이 10% 이상 하락을 했죠. 물론 조업일수 하루가 부족하다는 그런 핑계가 있지만 이게 일시적인 게 아니라 올 초부터 계속해서 전년 동기 대비 수출이 계속 줄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을 생각해 보신다면 그러면 좀 내수에서 좀 그걸 받쳐줘야 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찰나에 이런 메르스 공포가 확산이 되면서 지난 주말 야외에 나가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어제 결혼식 때문에 이제 차를 끌고 서울 시내를 나왔는데 설날처럼 차가 한산한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 굉장히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되겠구나라는 추측 분명히 가능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이번에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증권주가 오늘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한 달 이상 조정을 보인 이후에 제대로 반등 나오는 첫날이기 때문에 이런 날에는 좀 금리 인하 쪽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매수 관점으로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 달 이상 쉬었던 증권주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졌기 때문에 오늘 쉬고 난 다음에 거의 사실상 첫 반등이어서 한번 따라 사도 단기적으로는 수익이 있겠다라는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동부증권 용산지점 김영겸 주식팀장의 전략이었습니다. 팀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선물시장 분위기 한번 짚어볼까요? 오늘도 역시 샘플러스 손석빈 멘토님께서 맥점 짚어주실 겁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금요일 역시 말씀하셨던 255대 지키지 못하니까 오늘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253.00까지 밀렸었다가 지금 조금 올라오네요. 일단 수급부터 짚어주시죠. 네, 일단 수급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현물 487억 순 매수, 외국인 338억 순 매도 중입니다. 기관 138억 순 매도 중이고 선물 물량 살펴보면 개인 402계약 순 매수, 외국인 1219계약 순 매도, 기관 1013계약 순 매수입니다. 옵션 물량 살펴보면 콜옵션 25,545계약 순 매수, 풋옵션 9,115계약 순 매수입니다. 외국인 콜옵션 100계약 순 매도 중이고 풋옵션 5,254계약 순 매수 중입니다. 기관 콜옵션 27,073계약 순 매도 중이고 풋옵션 15,148계약 순 매도 중인데 지금 수급적인 특징으로 보면 지금 개인만 매수 쪽 매수 우위를 띄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 모두 지금 하방 쪽에 조금 더 우위를 보이고 있는 양상입니다. 자, 일단 그리고 오늘 주요 거래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1차 저항선이 255, 2차 저항선이 258, 하단 1차 지지선이 252.5, 하단 2차 지지선이 250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시장은 외국인의 강력한 매수 지지 모습으로 좀 지루했던 장세로 하락하지 못하고 좀 버텨냈던 날이었으며 모든 이동평균선 가격들을 좀 집중시키며 수렴시키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 오늘부터 좀 그 확산이 이루어질 양상입니다. 일단 이번 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시장 변동폭이 좀 더 커질 예정이고 만기까지 하방은 250까지는 열려있다고 보시고 대응하시면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또한 오늘 시장은 수급적으로 개인만 매수 우위 모습이고 기관과 외국인은 모두 매도 우위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하방 추세에 홀딩 전략을 좀 사용하시면 수익 내시기에 유리하겠습니다. 반등이 좀 올라오더라도 255를 돌파를 못할 예정이니 10시 15분 정도까지 좀 기다리신 이후에 올라온 반등 고점 부근을 좀 기준을 잡아서 매도하시면 되겠고 장단기 거래사 모두 매도 진입을 좀 노리셔야 되는 시장입니다. 네. 일단 선물 옵션 동시만기까지 절대 250까지 열려있고 반등에도 255까지 못 올라가니까 단기로 하든 중기로 하든지 간에 매도 쪽 하방 포지션에 베팅하는 것이 맞다라는 전략 들어봤습니다. 샘플러스 손석빈 멘토님과 함께 봤습니다. 멘토님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코스피가 2060을 버겁게 지키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상대적인 강세는 여전한데요. 메르스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시장도 짓눌리고 있습니다. 금통의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에 증권주가 많이 오르는 것도 특징입니다. 잠시 11시부터 시작되는 증시 탑5 시간에는요. 조금 전에 함께 하셨던 김태환 멘토님이 다시 한번 나와주실 겁니다. 중소형 가치주 잘 보시는 분인데 가치주라도 지금 시장에서 조금 흔들릴 여지가 있잖아요. AS 시간 특집으로 마련했으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출발 제시와이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